푸틴의 최근 발언을 보세요. 그가 공식적인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이례적으로 한국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어디 푸틴뿐입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또 어떤데요? 푸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한국의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미국 시카고의 호텔에 있는 한 대형 컨퍼런스룸에는 미국 정보 관계자가 러시아의 푸틴이 최근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의 표시를 드러내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계자는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의 그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추가하며 이곳에 모인 참여자들을 경악하게 만드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재난 비상관리 정책 분석가로 활동 중인 루비 레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직업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연구, 개발, 평가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비상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주된 업무는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을 개발하고 기존 정책을 평가하는 일이죠. 이를테면 허리케인 대비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죠. 지역사회의 대피 계획을 개선하고 허리케인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 배분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엄중하고 진지한 저의 직업과는 반대로 저에게는 조금 특이한 취미 생활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아이돌 공연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공연을 즐기는 취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저의 취미 생활을 저의 직장 동료에게는 비밀로 했었죠. 그야 그 당시에는 한국의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별종 취급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비주류의 음악이었고 동양의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들이 미국에 만연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취미를 지닌 동료가 많아졌고 한국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이 상승했거든요. 이런 저였지만 최근 들어 저에게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다름 아닌 한국의 안보 문제였죠. 저의 직업 특성상 간헐적으로 대규모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때도 그러한 상황이었죠. 재난이라는 것이 비단 자연재해와 같은 현상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와 문제들, 그리고 범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업무의 일환에 속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하여 컨퍼런스가 개최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동북아시아와 관련된 문제로 대형 컨퍼런스가 열렸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동방의 아시아 국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제 정세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동북아시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부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일본도 주요한 요충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면 아무래도 저는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다소 날카롭고 공격적인 발언이었지만 그 내용이 뭐였죠? 한국의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지금의 수준이 아닌 천문학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러한 발언을 두고 세계 각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발언에 숨겨진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일반 시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 미국 군인이 먼 타국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지금보다 더 받아내야지. 그럼 우리 미국도 더 부유해질 테고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실제로 보았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제쳐놓고 러시아 푸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참 오래 살다 볼 일이죠. 푸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국제 정세에 차지하는 입지가 그만큼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다니. 그것도 자기들과 전투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감사하다니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발언입니까? 한국이 비록 직접적으로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물품들은 우크라이나에 상당수 공급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한국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생기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까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미국도 러시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 한국에 신뢰를 주고 더 끈끈한 동맹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저 스스로 저분의 발언에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일종의 휴식터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는 한국이 가진 문화적인 매력 이외에도 지정학적인 강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듯했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반박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계자분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나 푸틴의 발언들을 너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해석을 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느껴지는데 말이죠.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동방의 소국을 매우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근처에 일본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 그런 식으로 목을 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주한미군의 숫자보다 주일미군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만 보아도 미국이 어느 나라를 더 신경 쓰는지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푸틴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그야말로 경고성에 가깝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말씀대로 푸틴이 한국을 향해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은 이례적인데 왜 갑자기 그런 이례적인 발언을 한단 말인가요? 푸틴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자인데 한국 같은 소국을 향해 무슨 이유로 자존심을 굽힌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푸틴이 한국을 향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어디 한국의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중국은 한국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고 속국쯤으로 여기기에 내정 간섭을 일삼거나 하지 않습니까? 만약 관계자분의 말씀대로라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삼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대단한 동맹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한때 개발도상국에 불과했으며 현대에 와서야 겨우 밥은 먹고 사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약소국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참여자의 발언에는 다소 날이 써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 반박치고는 말투나 억양에서 감정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슨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거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재의 한국이 약소국이라 평가받을 만한 나라는 아닌데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저는 이어진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의 발언이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참가자분의 주장이 더욱 이상하고 황당하군요. 아니, 신박하기도 해요. 그런 입장으로 국제 정세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한 데이터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당신의 발언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들이 많아요. 먼저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욱 친밀한 관계이자 강력한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당신의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미군의 주둔 숫자요? 맞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이 5만 5천 명 주둔 중이며 한국에는 불과 2만 8,500명이 주둔 중이죠. 하지만 이러한 미군의 주둔 숫자가 그 나라를 더 강력한 우호국으로 생각한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 볼 문제죠.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여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죠. 대표적인 훈련으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죠? 또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이 협정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죠. 또 미국과 한국은 기술과 방위 협력을 하는데 미국은 한국에 첨단 무기 시스템을 판매하여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이를테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국방의 군사력을 강화시켰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훨씬 유리한 대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일본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부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런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요코스카, 미사와 등의 미군 기지는 미국의 전략적 군사 기지로 활용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신속한 군사력 투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들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은 한국의 오랜 주적으로 현재는 미국에도 주적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빌런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이기도 하고 말이죠. 주일미군은 그런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 아주 큽니다. 즉, 일본에 있는 미군들도 사실상 한국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요구로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중심이 한국이라 그 말이에요. 러시아의 푸틴이 한국에 감사의 표시를 전한 것이 단순 협박 경고성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신다고 했나요? 참으로 콧방귀가 나오는 발언이군요. 만약 그런 목적이었다면 러시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 발언 전략으로 나왔을 겁니다. 권력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최고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권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더욱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런 와중에 푸틴이 이례적인 발언으로 단순 협박성으로 그런 저자세의 발언을 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푸틴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했던 그 장소는 푸틴 스스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그것은 이미 그 자리에 나오기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짜여진 각본이었다 그 말입니다. 푸틴의 참모들이 어디 한 군데 모자란 바보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즉흥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푸틴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지 파악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판단한 것이죠. 적이 되는 것보다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중국을 빠뜨릴 수 없겠군요.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처럼 하지 않고 강대강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이 약소국이고 하찮아서다.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발언이 아닐 수 없군요. 놀라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동양 계열이신데 혹시 중국분이신가요? 말씀하기 싫으시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강대강 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말 그대로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의 중국으로서는 최후의 수단과도 같으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시기하고 부럽고 질투나고 한국이 가진 것들을 몽땅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한국이 구슬린다고 넘어가는 그런 나라입니까? 한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해 먹는 나라입니다. 아주 영리하죠. 그러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갑자기 맥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중국에 대해 발언을 하던 관계자의 말이 이어짐과 동시에 밑에서 듣고 있던 참가자가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반박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정부 관계자 맞아? 이게 무슨 망발이야? 중국이 한국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시기 질투가 뭐 어쩐다고?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증거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건데? 살다 중국이 한국을 무서워한다는 개소리는 처음이야. 대답을 아주 신중하게 잘해야 할 거야.
당신 대답 여하에 따라 오늘 컨퍼런스 내용을 전 세계로 알려버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한 참여자의 반박은 아주 거칠었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에 저는 노심초사했지만 그런 저와는 다르게 정부 관계자는 마치 자신이 의도한 대로 걸려들었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미소에 서서히 입을 열었죠. 한국은 약소국이니 소국이니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는 둥. 민감한 이야기는 혼자서 다 하시더니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 이토록 민감하게 나오시네요.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틴이 한국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러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에너지원에 대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죠.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의 협력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는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에너지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의 경제에 중요한 수익원이 됩니다. 또한 지정학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동북아시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국, 일본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한과의 철도 및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라지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한, 한국을 연결하는 물류 경로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한 러시아는 한국을 이용해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은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현재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러시아가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러시아의 외교적인 고립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한국은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죠. 이처럼 푸틴이 이번에 저자세로 한국에 이례적인 감사의 표시를 전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강력한 국제적 입지에 상응하는 행동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언제 적의 한국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중국이 한국의 강대강 전략을 구사하며 못살게 구는 것은 한국이 만만하고 하찮기 때문이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하찮은 존재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중국에 어떤 이득이 생깁니까?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 간의 작은 정치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생기거나 위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면 몰라도 말이죠. 그것은 본능입니다. 왜 제가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고 말한지 아십니까? 최근에 한국은 인도에 무기를 수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 중 K9이라는 자주포였죠. 사실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K9 자주포를 인도에 성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이 자주포는 한화 디펜스에서 제조한 155mm 자주포로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한국 방산 산업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죠. 1차 수출은 K9 바즈라 자주포를 수출했는데 이 계약은 인도 육군의 자주포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고 인도 내에서의 현지 생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인도 방산업체는 한화 디펜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K9 자주포를 인도에서 제조했죠. 그렇게 1차 수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최근 인도는 추가로 200여 대의 K9 바즈라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써보니 너무 좋거든요. 이런 성능에 이 가격이면 누군들 마다하겠습니까?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이 추가 계약건은 인도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도 육군의 자주포 전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 장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2차 수출권에 대하여 중국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인도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콕 집어서 명시까지 하면서 반발을 했어요. 중국은 왜 굳이 그런 발언을 했던 걸까요? 심심해서? 바로 한국의 무기 K9 자주포의 성능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무기 수입 계약 방식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K9 자주포를 2차 계약까지 하면서 200문이나 사들인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러다 보니 2차 수출 계약건도 인도의 까다로운 방식대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2차 계약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중국이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만든 무기 내가 팔겠다는데 중국 너희가 뭔데 막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K9 자주포가 인도에서 우리 중국한테 바로 포탄이 날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만약 인도의 그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만 사들이는 조건이었다면 중국도 그렇게까지 반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도 측은 2차 계약 조건으로 한국 포병의 모든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조건도 포함했거든요. 인도에서 한국에 직접 와서 전문적으로 그 기술들을 배우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니 중국이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 이미 중국은 한국의 포병 기술과 무기의 성능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살펴보고도 아직 한국이 약소국이니 하찮다느니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소위 각자의 위치에서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자들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냐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무시 당하기 싫으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끝나자 컨퍼런스 이곳저곳에서는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응과는 별개로 아시아 계통의 질문자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그저 분을 사귈 뿐이었죠.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사랑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번 컨퍼런스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시초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한국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시민은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푸틴의 이례적인 행보를 보세요. 저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푸틴의 모습이 맞습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향해 그러한 이례적인 발언을 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숨은 비밀이 있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 컨퍼런스 회의장에는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러시아 푸틴의 최근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의 표시를 드러낸 발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계자는 푸틴의 그러한 발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며 해당 비밀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컨퍼런스 회의장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UN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미셸 로시라고 합니다. 제가 UN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외교 및 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하는데 국제관계와 정책 분석가로서 활동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각국 대표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미국 내의 각종 이슈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며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했죠. 이처럼 다소 정적이고 스펙타클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저였지만 저에게는 다소 귀여운 취미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거였죠.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익숙해져서 대놓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처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즐겨온 사람들은 저의 이런 취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즐긴다는 것은 소수의 독특한 취미로 여겨졌었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도록 비추어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UN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저였기에 그러한 편견은 직업적으로도 저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도 나도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기에 이제는 자랑스럽게 저의 취미 생활을 드러내고 공유까지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의 문화에만 관심이 있던 저는 다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어느 컨퍼런스 회의장에 참석하게 된 일이 있었죠. 최근에 국제 정세 문제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는데 미 백악관 관계자가 참석한다고 하여 저 또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해당 컨퍼런스를 경험하며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미국과 러시아가 왜 그토록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앞으로 국제 정세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일어날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더욱더 갖추게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 전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군요. 우리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을 우리의 동맹으로 받아들이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동맹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것이 우리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동맹만으로 생각하여 한국이 하나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한국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나라들도 존재하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한국만 이득을 보는 동맹관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미국도 한국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다급하게 한국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했거든요.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죠. 이러한 모든 요소가 우리 미국이 다른 선진 강대국들보다 한 발 앞서 한국에 긍정적인 믿음을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초반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한국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유독 해당 발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문스러운 점이 있군요. 관계자분의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은 선진 강대국이 한국이라는 동방의 소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들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발언으로 들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중국이 언제 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살 기는 모습을 보시기라도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내부적인 일에 개입을 하기 위해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소국은 늘 그렇듯 약소국일 뿐입니다. 힘이 있는 강대국에는 언제나 깨갱거리는 약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역사를 봐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한국은 늘 중국에 아첨하며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 강대국들은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것만큼 한국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참가자는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마치 자신이 그러한 강대국들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한 모습으로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죠. 솔직히 저 또한 해당 참가자의 반론에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한국의 문화들을 평소에 즐긴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인식으로 보았을 때는 한국이 다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들에 비해서는 입지적인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를 잘 만들고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력이 높아지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다음에 이어진 관계자의 재반박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참, 도대체 언제적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지 황당하군요.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너무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발언 같아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콧방귀가 나올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이해를 시켜드려야겠죠? 들으시면 놀라실지도 모르겠으나 이미 한국 쟁탈 전에는 러시아까지 개입되었고 우리는 모두 한국을 쟁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한때는
양대산 맥이라 불리던 두 강대국이 한국의 손을 조금이라도 잡기 위해 안달이 났다 그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신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우호적인 발언을 넘어서는 러브콜 형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존심 강한 양반이 저렇게 굽히고 나오는 걸 내 생전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푸틴의 숨겨진 비밀이 존재하죠. 아시다시피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한 수 굽히고 악수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공개석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선진 강대국이라 칭하는 러시아 푸틴이 왜 그렇게 한국의 무기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저러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당신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기이한 상황이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몇 달 전에는 한국의 협박과 비슷한 발언까지 했던 겁니다. 절대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주지 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만약 한국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러시아가 이제는 한 수 접고 고개를 숙이고 한국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당신이 제기한 의문점에 빗대어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러시아의 이러한 발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신냉전 구도에 얽매이기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더욱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자세를 바꾸어 한국의 해구산 대신 핵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시나리오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을 승인하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를 눈치챈 러시아 입장에서도 발빠르게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이고 경제적 파트너십으로서 매우 훌륭한 나라죠. 한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로서 높은 기술력과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기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길거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중독자 취급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기에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의 경제적 자산과 기술력을 파트너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죠.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강대국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니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와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미국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죠. 이처럼 한국은 여러 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가지는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현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를 잘 활용하여 강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여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선택은 한국의 몫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속해서 손을 내밀 것이고요.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컨퍼런스 참여자가 반박을 가했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러시아는 그저 한국을 이용하고자 할 뿐이 아닙니까? 푸틴은 중국과 북한을 우호국으로 삼고 있는데 굳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떤단 겁니까? 최근의 푸틴 발언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푸틴이 관계자의 말씀대로 아쉬운 마음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컨퍼런스 참여자의 발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백악관 관계자는 차마 이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마저도 발설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운을 뗐죠.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정보통에 의하면 러시아 푸틴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인적 자원에서 비롯되는 전략의 우수함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푸틴은 한국의 예상치 못한 능력들에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발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한국의 행동에 대한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지정학적 계산과 전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봅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상황에서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무기 공급은 그 압박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게다가 다른 무기도 아니고 한국산 무기가 공급된다면 러시아에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기에 한국이 이러한 무기 공급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에는 큰 안도감을 제공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푸틴의 발언이 어느 정도는 진심 어린 발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참여한 연합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군사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세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이러한 훈련은 복잡한 전략적 환경에서의 상호 운용성과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이 훈련에서의 한국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런 대규모 연합훈련은 일반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계획이 시작됩니다. 참여국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모여서 훈련의 목표, 규모, 시나리오를 설정하죠. 각국은 자국의 군사 자산과 인력 배치에 대해 논의하고 훈련에 필요한 로지스틱 지원과 보안 조치를 계획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첩보를 통해 이 훈련에 대한 일부를 자신들의 소식통을 통해 푸틴에게까지 흘러들어간 모양입니다. 정확한 내부의 자세한 부분들까지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지니고 있는 인적 자원들에 의한 뛰어난 전략 전술들과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에 상당한 경외심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이죠. 한국은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장교급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같은 훈련에 참여한 일본의 장교들에 비해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했고 특히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인 긴장은 한국군에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게 도와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복잡한 전쟁 시나리오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타국에 비해 준수하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인적 자원 능력에 매우 놀랐다는 후문이죠. 합동작전의 특성상 다양한 군 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러시아로서는 한국의 이러한 능력이 어떠한 전략적 동맹 시나리오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훈련의 과정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인 수준의 무기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죠. 이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 방어력을 자랑하며 전자전 대응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속에서 자신들의 전차 무기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부분들도 있어서 유독 한국의 이러한 흑표 전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죠.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또 다른 군사 기술입니다. 이 자주포는 고속 발사 능력과 높은 정확도, 긴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서 현대 전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이러한 첨단 포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KF-21 보라매 한국의 첫 국산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인 KF-21 보라매는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고급 무장 시스템, 첨단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한국의 항공 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항공기가 지역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평가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 전략과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나타난 진보적인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푸틴의 입에서 그러한 이례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한국이 그저 동방의 소국으로 치부해야 할 나라로 보이십니까? 최근 있었던 푸틴의 발언에 미국이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제대로 탑승하지 못하는 나라는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한국 쟁탈전은 시작됐고 그것을 얻는 자가 앞으로의 세계 정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자의 발언이 끝나자 저도 모르게 몸이 살짝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의 문화들에 빠져서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러한 문화 수출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연막작전이나 묘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어느새 부쩍 커져버린 그 존재감이 더 이상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미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그 어떤 국가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명실상부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할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순간이었죠. 미국 외교협회 컨퍼런스 토론장.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적 외교적 위기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 서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동북아시아 국제 외교 정세에 대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대변인 출신이 강단에 서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서도 특히 몇몇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이 홍당무가 될 정도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도대체 이날 대변인은 어떠한 발언을 했고 어떠한 서류를 공개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외교협회에서 근무 중인 폴 가르시아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적인 특성상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 외교 정세에 대한 각종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이곳 미국 외교협회는 미국에 있는 다른 싱크탱크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인데요. 국제 문제와 외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장려하는 비영리 비당파 성격의 협회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단체는 다양한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각종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저였지만 최근 참여하게 된 동북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컨퍼런스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참여하게 되어서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알게 된 한국과 관련한 국제조약 서류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핵 개발과 보유에 대한 부분을 예의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강단에서 발언하기 시작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처음부터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모이셨군요. 요즘 말들이 많죠?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워낙 직설적이면서도 강렬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특히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는 현재 복잡한 외교적 군사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부분은 모두 인지하고 계시죠?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 정말이지 끈질기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미국도 북한의 존재를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던 북한 비핵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했고요. 미사일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그들이 어느새 핵을 개발했고 ICBM까지 만들어서 우리 미국까지 위협을 하려고 들고 있죠. 북한이 행하고 있는 문제거리들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발견됩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인권 침해, 국제 제재 위반 등이 포함되어 있죠.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그야말로 전 지구적 적대 국가라고 보면 합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변인의 발언에 컨퍼런스 회의장은 다소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강해지더니 이내 강단에 있는 대변인을 향해 항의하거나 반박을 가하는 무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다소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미국 외교협회의 비영리 특성상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강단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반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다름 아닌 중국 계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중국 계약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나의 둥근 원 형태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자연스레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이내 그들이 대변인의 가한 반박 때문에 잠시 생각을 멈추었죠. 이보세요, 대변인. 거 듣자 하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북한이 전 지구적인 적대 국가라니요. 북한은 중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방 국가입니다. 이곳에는 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좀 조심해서 합시다. 그리고 북한이 무엇 그리 다른 나라들을 위협한다고 그럽니까? 북한의 도발 행동은 우리 중국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북한을 가해자로 만드는 겁니까? 북한은 이제 엄연히 핵 보유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했어요. 게다가 뭐요? 북한이 무슨 인권 침해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봤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부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두 국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국 계약자들의 발언에는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아주 매섭게 느껴졌죠.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시 돋친 발언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 컨퍼런스 자리가 미국과 중국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까봐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제가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재수 없으면 징계까지 받을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짜증이 나더군요. 제발 좀 적당히 좀 하라고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솔직히 중국 계약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 중국 계약자에게 말발로 밀려서 패배하는 꼴은 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계약자의 발언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꽤 힘들어 보여서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그러한 저의 심정은 이내 다시금 발언을 시작한 대변인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곳에 중국 계약자분들도 와 계셨군요. 마침 잘 됐네요. 이왕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을 왜 국제적 적대국으로 만드느냐? 이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가 전 지구적 적대국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당신의 나라인 중국까지도 사실상 큰 위협이 됩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중국과 친교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각종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무엇 그리 다른 국가들의 위협이 된다는 것에 답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아직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북한이 국제적 주적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로 느껴지시나요?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행입니다. 각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반하는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핵무기와 관련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지역과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 또한 주요한 결의안 위반 사항입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540호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니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하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갈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북한의 금융 및 무역 제재 회피 행위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결의안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불법적인 무역 활동, 자금 세탁, 해상 밀수 등을 통해 국제 제재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을 통해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행위들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엔 인권 관련 결의안에도 위배되는 행위들입니다. 강제 수용소를 운영한다든가 공개 처형을 일삼는 것, 그리고 각종 끔찍한 고문들, 강제 노동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죠. 이러한 북한의 결의안 위반 행위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동맹국과 국제사회 모두와 협력하여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너희가 만든 잣대 안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결의안은 왜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다른 국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도 법입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말입니다. 그런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요.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한국 핵 개발 허용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바로 이러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한 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국제적인 범죄자와 마찬가지인 북한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북한은 중국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그렇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범법 행위들을 지시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당신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전광석과 같은 대변인의 발언에 이곳에 있던 많은 참석자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대변인의 반박을 가했던 중국 계학자들 무리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을 짓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죠. 여기에서 깔끔하게 북한에 대한 의구심은 털어버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있었죠. 바로 조금 전에 질문을 가장한 반박을 했던 학자 무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자들은 중국의 뜻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대변하는 사람은 오직 시진핑 주석 한 명뿐입니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실언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최근 트럼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던데 뇌졸 중이니 치매니아는 좋지 않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들을 신뢰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이 어떻게 핵을 개발하고 어떻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이 핵 개발에 돌입하면 이역산 체제의 붕괴는 따놓은 당상이고 지역 군비 경쟁이 촉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 짓은 한국 스스로도 자멸할 일이기에 절대 실천으로 옮기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인 고립이 되면 한국은 다시금 개발 도상국 시절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북한을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 되면 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이라 하더라도 핵 개발과 유지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한국은 그 시점부터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니 제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실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중국계 학자들 무리의 발언이 마무리되자 주변에서는 웅성대는가 하면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 또한 핵의 비역산 체제가 붕괴되는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지금의 어떤 누구라도 핵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였기에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중국계 학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트럼프 후보는 얼마 전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하다가 30초 동안이나 멍하니 침묵을 유지하며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인 바가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에 후보의 발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로 삼는 전략은 꽤 잘 통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까지 들자 그런 디테일까지 들먹거리며 반박을 가하는 중국계 학자의 발언에 이제는 해당 토론의 기세는 당연히 중국계 학자에게로 확 기울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생각은 얼마 못 가서 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해 서서히 경악으로 물들었죠. 그러한 저질적인 인신공격까지 가하다니 이거 정말 유감이군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논리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후보의 한국 핵 개발 허용 가능성에 대한 발언은 너무나도 지극히 현실적이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더라도 우리 국제사회가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북한의 그러한 국제위법 행위들로 인하여 한국은 자국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런 위협 속에서 한국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실행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스스로 북한으로부터 지역 안보를 지키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자주국방. 이것보다 더 훌륭한 명분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현재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도 한국의 주한미군이 중국을 상대할 때 북한까지 나선다면 한국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한국이 독립적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죠. 또한 동북아시아는 현재 이미 복잡한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무기 보유 등은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불편한 상황이죠.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군사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분이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확산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사실상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국이라서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은 이미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권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0조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조약 당사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최고 이익이 위태로워질 경우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가진다. 탈퇴는 자국의 주권에 관한 결정으로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 조항은 국제법적으로 각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국가의 최고 이익이 위태로운 경우에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자국 최고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안보 위협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매우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안보 우려가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국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은 국가 주권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기에 지금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이며 한국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 라는 허무맹랑한 망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이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소리만 늘어놓을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수년 동안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명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나 한국이 북한에게 비핵화에 동참하라는 공허한 외침만을 시도해야 할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직면하여 핵 확산 금지 조약 제10조를 적용해 조약을 탈퇴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한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안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청에 감사드리며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의 발언을 끝으로 이곳 회의장은 그야말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얼굴을 붉히며 반박을 가하던 중국 계약자들조차도 무언가에 대한 골똘한 사색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동북아시아 정세를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